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건축과에 있는 정현사입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초기에 강의 계획을 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차례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전통건축의 조형 원리를 2로 나누고, 그리고 동영상을 한 풀로 1시간 일 강의를 첫날을 동영상 강의로 풀로 다 채우는 것보다는 반을 잘라서 1시간짜리를 30분 간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조형 원리를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전통 건축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 조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대학교 건축과에 있고요. 혹시나 나중에 저와 뭐 궁금한 거 이쪽에 뭐 전통건축이라면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한옥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저 필요로 하다라면 제가 많은 자문이나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2시간에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틀에 걸쳐서 인연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공간, 그리고 그 건축 공간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던진다라면,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다양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살았고, 이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선대에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또 다르게는 뭐 그 선대를 가면 신분에 따라서 집의 규모나 그리고 공간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그 건물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에 관련된 얘기죠. 여러분들 뭐 다른 어떤 의복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들어서는 곳, 뭐 일례로 뭐 미술 같은 경우는 화폭에다 그리든지 뭐 땅에 그리든지 돌에 그리든지 뭐 다양한 논리가 생기죠. 근데 이제 건축은 이 땅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그 땅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을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 문화, 그리고 그네들의 어떤 관습, 습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뭐 현대를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뭐 도심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 뭐 해안가에 사는 사람, 섬에 사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삶의 문화를 갖고 있죠. 사회적 어떤 상황도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 공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 땅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건축을, 한국에 있는 전통 건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그들이 그들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 땅을 모른다면 그 건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크게 보면 많은, 뭐 저도 우리 집 아이를 놓고 초등학교 다닐 때 지구본을 놓고 많은 얘기를 하고 한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나라들, 주변국, 그리고 가까이에 뭐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더 나가서는 아시아, 뭐 더 나가서는 뭐 이렇게 유럽, 뭐 중동까지 넘어가고 유럽으로 가고 북미로 가고 남미로 가고 뭐 아프리카까지, 뭐 오세아니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자주 나가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문화를 교류를 하고, 뭐 오늘날은 그 자주 나가고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건 비행기를 타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거죠. 근데 그 이전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각각의 살아가는 공간적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도 누군가는, 어떤 분은 산골짜기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은자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는 글로벌한 오늘날 세계에 맞춰서 뭐 비행기를 타고도 지금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외국을 나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범위라는 것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삶의 범위를 놓고 있는가? 포항에 살고 있는데 포항의 어디, 어느 부위, 어떤 정도의 삶의 범위를, 포항 주변으로 해서 내가 어디까지를 한번 나가보고 있고, 내 생활 특히 이제 경제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 측면, 특히 조선시대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게 협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 오늘날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그 땅을 감싸고 있는 어떤 다양한 요소, 그 중심에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포항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항 사람이 없으면 포항이라는 존재는 할 수 없는 거죠. 경상북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경상북도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저는 뭐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안동에 없다라, 서울 사람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이 없으면 한국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딛고 있는 땅과 그리고 그 위를 감싸는 하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가죠. 뭐 북망산천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그 대를 이어서 또 가고, 그 공간 속에서 그건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 여러분들 자녀는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를 새로 짓든지 아니면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간적 범위, 공간의 범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놓고 이렇게 백두대간을 얘기하고 있고,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리는 많은 큰 줄기의 어떤 정맥들, 맥이 흐르고 있고, 그 맥 사이로 산의 어떤 지류, 산 능선 사이로 하천이,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걸 우리는 하천물을 마시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백두대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백두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 한라산까지 얘기해요. 특히 경상북도 우리 여러분들은 뭐 독도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 범위에 지금 아무리 휴전선이 놓여서도 한반도를 얘기하면서 휴전선 얘기를 하고 남북 얘기를 하고 통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공간에 대한 범위를,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예를 들까 합니다. 이제 건축과 관계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범위. 제가 청도 운문사에서 한동안 있을 때 그 사찰에 이제 일주문이 없어요. 근데 일주문이 없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찰의 이름이 운문사라고 하는 거와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문사, 구름이 문인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문이라는 것은 문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주지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도 건축의 한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논리와 철학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건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삶의 경계가, 대문이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구름이라는 것은 경계가 달라지는 거죠. 청도 운문사 앞에 올라가는 계곡, 골짜기, 입구를 경계 대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주를 놓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범위라고 할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아파트를 놓고 현관 앞에서부터 현관 안, 그래야 그 안이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했던 여러분들 시골, 만약에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멀리 한 몇십 킬로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을 보면서 히말라야 산을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그것을 품고 내 집으로 느끼고 있는 나의 공간 범위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철책문 속에 갇혀서 내 속을 바깥을 안 보고 안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공간의 범위죠. 그게 가장 협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의 한 현실이잖아요.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리고 형벌에 의해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그게 그네들이 생각하는 공간적 범위를 가둬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전통이라고 하는 건축 속에 집을 짓는데 과거 이게 전통이라는 말은 전에서 통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요소를 전해서 미래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조형 원리를 1차적으로 기본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살았던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겼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 이런 도성, 뭐 도시라고 하는 부분, 왕이 살았던 신분에 따라서 궁궐, 뭐 이런 것들, 관악, 공공시설, 오늘날 뭐 공공시설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학교, 교육시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맥을 주거, 살아가는 어떤 공간들, 살림집, 누정, 뭐 이런 정원이라든가 종교 시설물들, 종교 뭐 불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민속 신앙적인 거. 근현대 와서는 이제 교회가 우리 성당이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문화, 뭐 이슬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현대적인 어떤 모습. 무덤, 뭐 사람은 죽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과정 속에 있는 무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어떤 토속 신앙과 관련된 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시대의 어떤 철학, 가치관이 있는 것들. 삼요 건축. 뭐 그 공공시설들 뭐 다리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씩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뭐 이런 거죠. 이게 성곽 도시예요. 과거 고구려라고 하는 초기에 오녀산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도시 저렇게 하면은 과포화 상태 되죠. 저기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당시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와 인구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 조건이 이제 초기에 이제 오녀산성에서 고구려라고 하는 수도가 아니 도시가 국가가 성립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내성을 통해서 평양 뭐 오녀산성 뭐 평양까지 오게 되는 대동강 영변에 있는 강변에 있는 장안성까지 오게 되는 그러면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통일신라 시대 뭐 아니면은 뭐 고려 뭐 조선 지금의 근현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모습 지금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오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뭘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뭘까? 하는 부분이 과거 거를 보는 거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이건 수원 화성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이제 화성 신도시를 만들었던 정조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도시 속에 있고 그걸 통해서 현대 문화를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그걸 통해서 현대 문화 역사 문화 도시로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가치를 또 다른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 어느 쪽에서는 고층화 필딩화가 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저층화를 통해서 또 다른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당시 있었던 흔적, 역사적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도성 수도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경우죠. 궁궐, 왕이 살았던 공간. 왕이 행위와 행동, 그리고 활동, 범위. 그것이 일반 서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적 구조로 살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는 옷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맞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규모,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고 건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사는 곳이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시대 상황 이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가 집 속에 있습니다. 함축돼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있느냐 없느냐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형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조상숭배와 관련된 뭐 이제 며칠 있으면 이게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기 전에는 아마 추석 명절 전에 제가 녹화를 할 겁니다. 아마 이거 강의 이거 녹화된 걸 받을 때면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받을 텐데 뭐 조상숭배라고 하는 거 그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 거니까 유교라.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행위를 안 하지만 과거 선대들 여러분들 부모를 이 생각하고 하는 마음 행위는 아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상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저 또한 그렇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분들에 대한 행위, 문화가 이제 이러한 사당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게 행위 자체가 이제 뭐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 그런 거잖아요. 뭐 며칠 전에 어느 종갓집 종소를 만났는데 어느 집은 차례 명절을 지내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안동에. 뭐 문화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차례 명절을 지나면 그 곡식을 걷어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어려운 추석을 명절을 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례 명절을 안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시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산서당,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문화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았던 자녀였던 유생들이 아니면 인근에 있는 선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전파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게 오늘날 학교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 살았던 도심 속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고층화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저층화되어 있는 저런 초가집의 어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80% 이상이 다 일반 서민들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던 거고 좀 더 이제 여유가 있는 상류계층 또는 관아 건물은 기와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 초가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기와집을 짓고 싶었겠죠. 뭐 이렇게 구조적이나 뭐 여러 가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 오면 이제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 오면 한옥을 지으면 다 기와집을 짓기를 원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와 다른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뭐 이런 사대부 집들, 뭐 이런 기와집들이죠. 그리고 뭐 특히 경상북도 집들은 보면 중정형 미음자 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마당이 있고 사방에 집이 있는.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풀어가요. 그리고 사랑채가 집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좌측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사랑채 부분인데요. 규모가 이제 큰 집은 저렇게 크게 나가지만 없는 집은 딱 미음자 형태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집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초가집에 바탕을 두고 마당을 두고 뭐 여기에 밥을 하고 뭐 겨울날 뭐 아니 참 여름에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뭐 요즘은 좌측에 이제 송아지도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그게 이제 시골의 전형이었는데 포항도 뭐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근현대화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거죠. 우리의 특히 뭐 그 주생활 공간 뭐 현대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인 어떤 생활 문화의 변화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즐기고 했던 과거에 이렇게 사대부들이 자연을 즐겼던 공간 땅을 거의 잘 읽어서 그 땅이 갖고 있는 터에 그러니까 자연 속에 이렇게 파묻히는 거죠 보통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문화를 남겨놓고 갔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도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겨놓고 갔고 그리고 건축물들을 남기고 간 거죠.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는 많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만 나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잊고 싶어하고 잊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건축물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죠. 그게 문화재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런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좋은 점, 장단점, 우리가 현대화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통 건축을 보는 이유예요. 그걸 고스란히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그 소수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응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땅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 하는 측면들, 땅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저는 안동에 살기 때문에 안동이라면 아니래도 매일 보자. 그래서 저렇게 땅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포항이든 포항 인근에는 저렇게 보고 있어야겠죠. 그래 포항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물과 공기를, 그리고 바람, 내 시간을 여기에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지역을 사랑해야만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잖아요. 뭐 누군가는 저런 산, 이게 뭐 안동에 산이 많아요. 안동에도 조금 산골가를 가면 풍경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등산도 가고, 그리고 우리는 저기에서 요즘 뭐 힐링도 하고 치유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현대 문명 속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면, 여유가 생기면 다시 저런 환경 가서 또 즐기고 오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얻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 땅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화가 좋은 쪽으로, 좋은 대화가 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대화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건축의 시작은 자연과의 대화다, 주변 환경과의 대화라고 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뭐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흔적, 과거의 이 땅을 즐겨, 태계 선생도 저기에 걸었고, 태계 선생 밑에 제자들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남겼을까?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간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학문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들을 봐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핸드폰을 갖느냐가 아니라 핸드폰을 왜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 내가 핸드폰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어떻게 살아가는데 핸드폰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거지. 핸드폰이 앞에 가는 그 얘기는 문화적인 측면, 물질적인 것보다 문화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려면 과거 선배들이 저 땅을 걸었던, 그리고 저기서 물을 마셨겠죠. 한 번쯤 마셔보는 거. 그래서 안동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낙동강 저물을 정수기로 이렇게 해서 드시고 있잖아요. 정수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 문화가 비슷한 거죠. 같은 물을 마시니까. 그리고 그 물은 똑같은 형태로 흐르는 건 아니죠. 제가 예천의 모습입니다. 예천은 모래사장이 이렇게 굉장히, 안동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동도 모래사장이 있지만 아직도 모래사장이 잘 남아 있어요. 이게 내성천, 저 영주에서 내성천변이죠. 그쪽에 내려오는 모래사장 물입니다. 이게 분명히 안동 사람들, 예천 사람들이 또 문화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물이 갖고 있는 어떤 푸른 줄기, 그러니까 모래를 안 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 번쯤 저걸 품고 사는 거죠. 창문만 열으면 저런 게 보이니까. 마당을 나가면, 길을 나가면 저게 보이니까. 포항 사람들은, 아니면 동해안의 영덕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깝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달랐던 거죠. 그런 부분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천에 이제 한 모습입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회령포의 모습들, 뭐 이렇게 물이 한 바퀴 휘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무선마을 영주에도 이러한 곳이 하나 있죠. 안동에도 뭐 해마을이
그게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저 모습은 항상 한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때는 천둥번개도 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 풍광이 저 집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풍광을 집이 품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꼭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뭐 여기 참 농사짓고 그런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농경지가 하나의 풍경 경관이 되고 있는 거죠.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다른 형태의 구조로 그러한 풍광들이 우리의 도심 속에, 삶 속에 들어오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문화를 꾸려나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산과의 어우러짐. 그게 풍경인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과 시간이 들어가면 경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풍경은 그냥 순수하게 그 자체의 어떤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어떤 요소가 결합되는 순간 그 풍경은 경관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친구와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을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 포항 사람들만이 갖는 문화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롭게 또 만들 수도 있고 과거에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생산되고 있고 과거 요소가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건물과 만날 때 그 풍광 경관은 건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풍광을 잘 알아야 된다. 땅을 풍경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만의 경관을, 그것이 건물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에 따라 이렇잖아요. 가을날 이제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것도 지역마다 또 다르고 이거는 예천의 모습입니다. 문경세제 쪽으로 그쪽 문경 쪽으로 가는 쪽의 모습입니다. 산하고 그리고 시간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여름날, 좀 전은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 그게 한국인들한테 주는 어떤 행복한 시간 요소죠. 뭐 그리고 밤낮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 같이 맞물리면 이러한 부분이 있죠. 이제 저녁이 되면 이러한 뭐 꼭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형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오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국적이다라고 하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늘상 보는 제주도만의 그네들의 전통 건축을 지으려면 저게 집 속으로 다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집을 지으면 저것을 품어서 짓죠. 그게 전통이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기와집을 짓고 나무를 짓고 그것도 하나의 전통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땅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 구성 요소들을 내가 집 속에 담아낼 때, 그것을 제대로 오롯이 담아낼 때 그 집은 전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틀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 그 환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수많은 저 멀리 보는 한라산 그리고 그 밑에 펼쳐지고 있는 오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땅을 잘 이해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골 마을의 풍경이잖아요. 해질녘 무렵. 이거는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해가 뜨고 지고 하는 환경. 그걸 평생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50대면 50번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끊임없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50년, 40년, 70년을 보신 분들. 그리고 그것이 풍광이 나의 젊은 시간, 과거의 시간, 어린 시간 그거 들어가면서 마을의 경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었던 경관인 거예요. 낙동강변에 있는 갈대숲. 그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 여러분들 지역에는 어떤 모습인지, 과거의 여러분들 강변, 포항을 흐르고 있는 해안변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많은 변화가 일었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 담아놔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해가 지는 무렵. 그냥 보는 걸 어떻게 즐기느냐, 그리고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자연과 시간, 건물이 품어야 될 자연과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문화, 삶 문화, 자연과 시간, 하여 선유불 줄불놀이 할 때 모습입니다. 저기 보름달이 떨어오르고 여기 불이 탁 타오르고 낙화요하면 불이 떨어지고 하는 광경. 그걸 여기에 즐겼던 거죠. 베티온. 저 보름달이 안 떠오르면 하이라이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보름의 행사를 해야 그게 달아오르는 거죠. 일요일날 일요일 날이 보름달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일요일 날이 보름하고 맞아떨어질 확률은 극히 드물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보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시간과 삶이 하나가, 그것이 민속 문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건물 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건축은 전통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미래를 갈 수 있는 오늘날의 건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한 번쯤 제가 안동 살기 때문에 저와 인연이 되는 분들은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을 해서 장소나 어디로 갈지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분명히 사람이 심은 거고, 그것이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있어야 저 벚꽃도 제대로 된 벚꽃놀이가 되는 거지. 저기에 사람이 없다라면 벚꽃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우리는 경계를 숫기 시작하죠. 금줄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은 자동차를 휙 타고 들어가니까 저 그 새끼줄로 꺼놨던 금줄을 모릅니다. 여기가 경계라는. 마을에 건물이 나와야 경계, 마을 입구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과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좀 돼 가면 이제 2, 30분만 걸어가면 이제 우리 마을이 이제 마을 가옥들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 교통이나 이런 것이 사회 문화가 바뀌는 어떤 부분들. 이렇습니다. 이런 자연을 또 다르게 이제 인위적인 자연을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풍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만송정. 소나무가 만그루가 있는. 이건 사실은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방풍림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풍수적인 어떤 요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마을에 있는 건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경관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16경이니 하면서 풍경을 읊기 시작하고 논하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자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조형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있는 것들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서 그걸 다시 수용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죠. 조금 전에 봤던 소나무 숲은 저 부분입니다. 이 분명히 낙동강물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저 소나무는 인간이 만들고, 저기 멀리 벌쳐져 있는 종갓집, 그리고 초가집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또 다른 큰 경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관계가 아니라 1대1 관계로 시작해서 그것이 다수가 모여서 하나의 집단화되어 있는, 그리고 군집화되어 있는, 그게 마을인 거죠. 그게 더하면 도시로 가는 거예요. 현대 문명 속에. 우리가 그러면 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네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뭘까?
그래서 땅은 이런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연과의 대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저렇게 혈관이라는 거죠. 혈관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그리고 혈액을 에너지를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집도 건물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 과거 선배들은 저 땅에 흐르고 있는 지맥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물, 하천. 그래서 우리는 관정을 받아서 물을 빨아먹고 있죠. 저 낙동강물이 하회마을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회마을을 향해서 가지들이 이렇게 에너지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회마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존될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과 인간이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엇으로 인지하는가? 그럼 미각으로 인지하는 경우, 후각으로 냄새로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간에. 아니면 청각으로도 인지합니다. 소리로서. 가장 많이 뭐 하는 거는 좀 다음 얘기인데 이제 촉각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시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이 이제 생각으로 느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공간을 인지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는 각자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후각으로 느끼는 것도 맛있다. 좋은 냄새라고 하는 건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는 전라도에서 나온 홍어를 주면 누군가는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하죠. 제가 지금 뭐 요즘은 처음에는 잘 먹지만 이제는 쌍차이 고소 채소 중에 제가 못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잘 먹어요. 그게 고소가 갖고 있는 냄새, 독특한 냄새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생각의 틀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건물이 존재하는가? 5,000년 동안 영원히 불멸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졌기 때문에 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5,000년 역사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짓지는 않죠. 뭐 한 30년 있다 재개발할 거.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재개발 조합을 형성하고 그때 20년 중반쯤 지나면서 이제 조합 결성 뭐 이렇게 재개발 들어가죠. 그 생각이 이렇게 수명의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진화되고 사건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럼 또 새로운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켜가 쌓이는 거죠. 문화의 켜가. 여러분들 집안도 똑같다. 근데 그 켜가 다양한 게 쌓여 있으면 그걸 버리기가 아깝죠. 근데 켜가 안 쌓여 있으면 언제든지 철거가 쉬운 거예요. 오늘날 현대주거가 그러한 부분이죠. 얇은 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의 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다음 세대로 넘겨지지가 않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 집에 대한 많은 사연과 문화가 다음 세대의 켜가 쌓여 있다면 그 집은 버릴 수 없는 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많은 한 600년의 켜가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존하고 있는 마을은. 그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모습. 그러나 도심에 오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어떤 구조가 오늘날 현대화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들어오고 하는 속에서 그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가죠. 그리고 도시에마다 그 농촌 사회와 현대적인 도시 사회에서 집이 갖고 있는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한 부분들 있죠.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한 특징들이 뭐 필지가 작기 때문에 처마도 짧고 현대화된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것이 농촌 사회와 다른 거죠. 생활 문화도 다르고 그랬을 때 이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전통 건축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을 한번쯤 보면 어떻게 꾸밀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꾸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료를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의 외관 재료를 지붕 형태들 많이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어떻게 짤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죠. 이게 순서입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선배들도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터 입지입니다. 입지에 따라 배치가 어떻게 되고 평면이 어떻게 되고 지붕 재료가 구조는 어떻게 되고 꾸밈이 어떻게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좀 전까지 한 30-40분까지 30분 가량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 땅 자연과의 대화, 그게 턴 거고 입지 조건이에요. 그에 따라서 배치를 어떻게 놔야 되고 그 배치는 실내 구조 평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지붕 가구까지 지붕 형태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은 어떤 형태인가? 집의 땅의 형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거 선배들이 좋은 땅을 다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땅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날 과거 집을 통해서 앞으로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건축인 거예요. 과거 선배들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 전통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메시지는 과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땅을 과거적 방법의 좋은 방법을 갖고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좋은 집을 좋은 건축을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던 단독주택을 짓던 한옥 기와집을 짓던 뭐 어떤 돌집을 짓던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와 입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건물과 관련돼서 얘기할까 합니다. 뭐 사찰에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부석사입니다. 땅의 흐름에 따라서 경사진 터 위에 제일 위에 무량 수전이 있고 밑에서 쫙 올라갑니다. 근데 한 번에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 두 단을 올라가요. 그래서 불국토로 올라가는 과정을 여기에 스토리를 이야기를 입혀버렸어요. 그 땅의 흐름을 이용해서 오늘날 방식 같았으면 아마 포크레인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푹 절개를 하고 거기다 집을 졌을 거예요. 근데 과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 이야기를 담아버린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통해서. 그렇죠? 저 아래서부터 한 단 한 단 올라오면서 불국토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종교 세계로 들어가는 부처님의 세계. 근데 저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일직선이 아니라 땅이 지그재그로 흘러내려가는 형태에 따라서 건물의 계단의 방향 그리고 축을 달려놓고 그리고 잠깐 뒤돌아볼 때 보이는 풍광도 다르고 앞으로 보이는 풍광도 달라요. 그리고 과거 내가 살아온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풍광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딱 위에 올라오자마자 뭐 부처님이 있는 무량수전이 보이겠죠. 그리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 내가 그간 살아왔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저 풍광들이 소백산자락들이 보입니다. 뭐 또 다르게 이제 이 땅의 흐름을 이해해서 정확하게 건물을 지은 집 하나를 얘기를 세계문화에서 등재해 있는 인사 있는 팔만대장 경제. 이 골짜기 흐름을 공기의 흐름을 읽은 거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배치들을 보면 이 축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축이 이렇게 경사져서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제 팔만대장 경전이 있죠.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축이. 그래서 위에 이렇게 대경. 근데 재미난 거는 저기에는 창문이 묘하게 돼 있어요. 위아래 창문 크기가 다릅니다. 앞뒤는 또 반대로 돼 있고요. 그건 뭐냐면 내부 공기를 통해 투과시키면서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했다는 논리예요. 그 얘기는 저 안에 있는 경전이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걸 정확하게 이 행사의 경전을 놓는 정각을 만든 거죠. 또 다르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정확하게 읽었던 한 예. 병산서원입니다. 앞에 있는 병산이 있고 저 강당에서 만대를 통해서 보이는. 그러니까 마당에서 저렇게 보면 이 병산이 보이지 않는데 저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이 아니라 주인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땅과 땅이 서로 맞아 있는데 건물이 딱 들어간 거예요. 요 앞에 이제 병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렇죠. 경사져 있어요. 여기에 입교당이라고 써 있는 그리고 만대루라고 있는 이 통에서
이 앞에 이제 강 건너편에 병산이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절벽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절벽의 악한 부분, 격한 부분은 필터링 돼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정복하는, 우리가 건축을 등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건축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산서원은 병산이 보여야 되는 거죠. 건물 속으로. 그 앞에 있는. 그게 여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저 기둥을 통해서, 기둥 통해서 이 강당에 있는 기둥 말고 만대루에 있는 기둥이 막혀 있다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름의 모습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애석하게 제가 눈 오는 날은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눈 오면 미끄러워서 산길이라 못 들어가서 아직 눈 오는 날 들어가서 산 찍은 게 없습니다. 꼭 나중에 강의할 또 기회가 있다면 눈 오는 날 들어가서 산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형물, 이게 만대루라고 늦을 만자 대할 대자래요. 늦은 시간에 대하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늦은 시간에 대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늦은 시간은 이때라고 합니다. 보름달이 저렇게 탁 넘어가고 학생들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게 서원이고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당에 선생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때 선생님은 이 공간의 최고의 정점에 좋은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한테 주는, 그러니까 기와집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곳이고, 그것이 실천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시간과 사람과 그것이 품고 있는, 제대로 품을 때, 그리고 보름달이 저기에 떠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가서 강의하던 날 일부러 체험하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집에 담아내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가족들의 시간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거실에 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사할 때 사찰의 기단의 모습이죠. 이런 4월 초파일 날 모습이고요. 불국사의 모습입니다. 아니죠, 석굴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잖아요. 우리는 바깥에서 봐요. 유리 밖에 A자 써 있는 스님 자리가 아니라 밑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저 부처님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관계로 건물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만날 때 그 집은 아름다운 거죠. 좋은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시간을 품은 건축물, 뭐 이건 글은 뭐 읽혀지기 위해서 불국사 얘기를 합니다. 석가탑, 다보탑입니다.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불국사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사는 나라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석가탑에 빛이 비춰져서 석가열애가 되고, 대웅전에 비춰지고, 그 다음에 다보탑에 비춰지고, 다보열애가 되고, 그게 부처님이 사는 나라잖아요. 불국토.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볼 일이 없어요. 아침 공양하고 스님이 아침 새벽에나 이렇게 해가 막 떠오를 때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맨날, 저도 수학여행을 몇 번 가더라도 불국여관 밑에서 잠자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일이 없죠. 해가 다 떠갖고 9시 넘어서 10시쯤에 들어가니까 아침밥 먹고. 우리가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간을 이해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축적돼서 만들어져 있는 저러한 부분들, 기단, 그중에 이제 이러한 축조되어 있는 불국사의 모습, 조형물들, 이 시간에 축 쌓여 있는 모습이죠. 이끼가 쌓이고, 그랬을 때 연륜이, 내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성균관 모습입니다. 명륜당에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책거리를 하는 학기말 되면 이렇습니다. 좌우 은행나무가 있고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명륜당 앞에다 이렇게 향나무를 심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유생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원을 했어요. 여기를 다 걷어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기 모이게 만든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걷어내서 만드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유가적 마당이라고 하는 곳을 뭔가 어떻게 쓰던 걸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마당에 잔디 심고 뭐 하는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왜 잔디를 심어야만 하는가. 그걸 고민하고 심었으면 하는 얘기죠. 심는 걸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다 걷어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대회가 벌어집니다. 전국 유림대회. 이게 유생들이 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남은 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대학교 아니면 여러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나무를 심는가?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을 꼭 경계석을 쫓아서만 다니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죠. 뭐 백스텝을 밟을 수도 있고 핸드폰 보다가 뒷걸음질하다가 경계석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잔디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학교에서 존재하는 것은 저기에 계신 유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저기에 계신 유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거꾸로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뭐 여기도 도산서원도 똑같습니다. 아까의 유림들.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죠. 나무 한 그루 잘못 심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저렇게 처음에는 나무가 작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너무 커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근데 저 나무를 이제 벨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옮겨놨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 없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기만의 시간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건축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자연과의 만남. 뭐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풍광 속에 탁 들어가면. 그러나 저 속에 집을 짓는 이유는 이거죠. 이 풍광을 갖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터를 잡는 이유는 저 풍광을 내가 이 건물 속에 내가 앉아있는 속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저 풍광을 바깥에서만 봤어요. 그 얘기는 마당새 눈으로만 본 거예요. 관찰자 입장으로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집들의 마당이 있어요. 외부 공간 중에 이 공간 구성을 할 때 마당을 과거나 오늘날 양명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활동도 범위가 일어났죠. 공간에서. 뭐 여기서 돌잔치, 백일잔치, 뭐 회가변 다 일어났죠. 요즘은 그게 다 뭐 어디 센터에서 하고 부패로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당 자체가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당을 만든다라는 건 이 바닥도 있지만 하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뭘까 하는 측면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하늘은 변하고 있다. 보름달이 뜰 수도 있고 태양의 따가운 태양도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집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군락을 이루는 거고 그게 마을이고 마을의 가가옥의 집들의 담장이 하나의 또 가로의 경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관을 통해 그 마을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거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다닐 거예요. 그럼 그 마을 길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화단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마을 길을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 간에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미치던지 담장을 높게 쌓아갖고 철조망을 대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70년대, 7, 80년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담장에 도둑놈 들어온다고 유리병 깨갖고 박아놨던 시멘트 담장 위에 박아놨던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그런 부분들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경관, 외부 경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분명히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저 산도 많은 오랜 시간에 의해서 비에 눈에 의해서 쓸려서 저렇게 산 모양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 산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와 눈에 적응하기 위해서 집을 저렇게 초가집을 만든 거예요.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뒤에 있는 산과 저 초가집이 지붕 형태가 같아요. 그게 이 거리의 풍경이잖아요. 과거에 이 땅과 내가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되 어떻게 조화를 맺어가는 것인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너와 내가 분리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를 끊임없이 과거 선배들은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길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좀 쉬었다가 다음 이게 프레임이 커서 무거워서 하나를 묶어서 못 드려서 좀 다음 프레임을 한 커트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어서 만들겠습니다.